제37장 펀딘의 저택은 건축적인 거칠애가 전혀 없는 중간 크기의 아주 낡은 건물로 숲속 깊이 파묻혀 있었다. 나는 전에 그곳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로체스트 씨가 자주 얘기했고 가끔 거기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 집은 거의 선친이 사냥감 두는 곳으로 쓰려고 구입한 곳이었다. 집을 새놓으려고 했지만 장소가 사람 살기에 적당치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아서 새들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펀디는 사는 사람도 가구도 없이 남겨졌었다. 사냥철에 로체스트 씨가 지낼 수 있도록 방 2~3개가 준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슬픈 하늘과 차가운 돌풍과 서미듯이 추적추적 내리는 비가 특징적으로 강조되는 저녁 무렵, 어두워지기 직전에 나는 그 집에 도착했다. 약속대로 2배의 요금을 주고 마차와 마부를 돌려보낸 후에 마지막 남은 2km는 걸어서 갔다. 아주 가까이까지 갔는데도 건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사방에 음침한 숲이 어두컴컴하고 울창하게 자라 있었다. 화강암 기둥 사이에 철문이 들어가는 입구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 문을 지나자 빽빽이 들어선 나무들 사이로 어스름한 그늘이 이어졌다. 회백색의 옥리진 나무 줄기들 사이로 나무가지들이 아치를 이루고 있는 아래로 숲속 통로로 내려가는 풀밭길이 나 있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곧 집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길은 한없이 굽이굽이 계속되었다. 주택이나 마당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아 길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이제 숲의 어스름뿐 아니라 자연의 어둠까지 밀려들고 있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런 것은 없었다. 서로 뒤엉킨 가지와 원기둥 같은 커다란 줄기와 무성한 여름철 나무잎이 보일 뿐이었다. 어디로도 뚫려있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드디어 길이 열리고 나무들이 덤성덤성해졌다. 이윽고 울타리가 나타나고 집이 보였다. 어두컴컴해서 그게 집인지 나무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다. 썩어가는 벽들이 아주 축축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다. 걸쇠로만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숲으로 둘러싸인 마당 한복판이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나무들이 반원형으로 치워져 있었다. 꽃도 없고 화단도 없었다. 다만 넓은 자갈길이 작은 풀밭을 에워싸고 묵직한 털을 이룬 숲에 맞닿아 있었다. 건물 전면에 뾰족한 박공 지붕 2개가 드러나 보였다. 창문들은 좁은 격자창이었다. 현관도 폭이 좁았고 그 앞에 한 단짜리 계단이 이어져 있었다. 로체스트 암스 주인이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꽤나 적막한 곳으로 보였다. 평일의 교회당처럼 고요했다. 숲의 나무잎에 후둑후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그 근방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였다. 이런 곳에 정말 사람이 살고 있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렇다. 뭔지 모를 생명이 있기는 했다. 움직임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좁은 현관이 열리고 집안에서 어떤 형체가 나오려고 하고 있었다. 문은 천천히 열렸다. 하나의 형체는 황혼 속에서 나와 계단 위에 섰다. 모자를 쓰지 않은 남자였다. 그는 비가 오는지 알아보려는 듯이 한 손을 뻗었다. 어두웠지만 나는 그를 알아보았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주인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트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의 숨도 멈추고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게 숨어서 그를 살펴보려 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를 볼 수가 없지 않은가. 그것은 갑작스런 만남이었고 고통이 큰 기쁨을 잡아 억누르는 만남이었다. 내 입에서 터져나오려는 외침이나 성급하게 달려가려는 내 발걸음을 제어하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 몸의 윤곽은 전처럼 강하고 튼튼해 보였다. 자세도 여전히 곧았고 머리는 여전히 갈까마귀 같은 검정색이었다. 얼굴도 달라지거나 훌쭉해지지 않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슬픔도 그의 강인한 체력을 정복하거나 왕성한 활력을 시들게 만들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나는 변화를 보았다. 수심에 잠긴 절망적인 얼굴이었다. 성난 괴로움에 사로잡혀 가까이 가기도 위험해 보였다. 사슬에 묶여 학대받는 야수나 맹금을 연상시켰다. 잔혹함이 앗아가버린 눈가에 금빛 테두리만을 두르고 조롱에 갇혀있는 그 독수리는 아마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처럼만 볼 수 있었으리라. 독자여, 내가 그의 눈먼 흉포함을 두려워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나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슬픔과 부드러운 희망이 뒤섞여 나는 곧 그 바위 같은 이마와 그 아래 너무나 완강하게 다물어진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아직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는 계단을 내려와 풀밭 쪽으로 천천히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과감하고 당당하던 그의 걸음걸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그가 멈춰 섰다. 손을 올려 자신의 눈꺼풀을 벌렸다. 하늘과 반원형으로 둘러싼 나무들을 향해 필사적으로 초침 없이 눈을 고정시켰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공허한 어둠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오른손을 뻗었다. 잘린 왼팔은 가슴에 계속 감추고 있었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는 듯 더듬거렸다. 손에 닿는 것은 움직임 없는 허공이 전부였다. 나무들은 그가 선 곳에서 몇몇 듯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력을 단념하고 팔을 거두고 모자를 쓰지 않은 머리에 이제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맞으며 벙어리처럼 말없이 서 있었다. 이때 어디선가 존이 나타나 그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제 팔을 잡으시겠습니까? 소나기가 퍼부으려는가 봐요.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내버려둬. 그의 대답이었다. 존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로체스터 씨는 이제 이리저리 걸어보려 하고 있었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모든 게 너무나 불확실했다. 그는 더듬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 다시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다. 존의 아내가 문을 열었다. 메리, 잘 지냈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녀가 기겁했다. 나는 그녀를 진정시켰다. 이 늦은 시간에 이 외로운 곳까지 온 게 에어양 정말 당신인가요? 숨가쁘게 묻는 그녀에게 그녀의 손을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 후에 그녀를 따라 이제 존이 뜨끈한 불가에 앉아있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들에게 간단한 몇 마디로 내가 손필드를 떠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들었고 로체스터 씨를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다. 존에게 아까 내가 마차를 돌려보내고 짐을 맡겨두었던 통행료 징수소에 가서 짐을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고 나서 보니과 쇼를 벗으며 오늘 밤 내가 이 집에서 묵고 갈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방을 마련하는 일이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을 듣고 오늘 밤에 여기서 지내겠다고 말했다. 이때 거실에서 종이 울렸다. 내가 말했다. 들어가거든 주인 나리에게 누가 만나 뵙고 싶어 한다고 말하세요. 내 이름은 말하지 말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만나주지 않으실걸요. 아무도 안 만나시거든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나는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물어보았다. 이름과 용건을 말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 후에 유리잔에 물을 따르고 촛불과 함께 쟁반에 올려놓았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건가요? 내가 물었다. 네, 앞은 안 보여도 해질녘에는 항상 촛불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쟁반 이리 주세요. 내가 가지고 들어갈게요. 나는 그녀의 손에서 쟁반을 받아들였다. 그녀가 그 실문을 가리켰다. 내 손에 들린 쟁반이 흔들렸다. 유리잔의 물이 엎질러졌다. 내 심장이 큰 소리를 내며 쿵쾅쿵쾅 갈비뼈에 부딪혔다. 메리가 문을 열어주고 뒤에서 닫아주었다. 그 실은 음침해 보였다. 살피지 않은 한 줌의 불이 쇠살대 안에서 약하게 타고 있었다. 그리로 몸을 숙이고 높다란 구식 벽난로 선반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 방의 눈먼 주인이 보였다. 늙은 개 파일럿은 거치적거리지 않게 한쪽에 비켜 누워서 혹시라도 밟히게 될까봐 두려운 듯이 몸을 말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파일럿이 귀를 쫑긋 세웠다. 이내 벌떡 일어나 킁킁 짖고 낑낑대며 내 쪽으로 달려왔다. 내 손에 든 쟁반이 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것을 탁자에 내려놓고 녀석을 토닥여주며 부드럽게 앉아 하고 명령했다. 로체스터 씨가 무의식적으로 무슨 소란이 일어난 것인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므로 다시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말했다. 물 줘, 메리. 나는 이제 물이 반만 차 있는 잔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파일럿이 여전히 흥분해서 나를 따라왔다. 왜 그래? 하고 그가 물었다. 앉아 파일럿. 내가 다시 말했다. 물을 입으로 가져가던 그의 손이 흠칫하더니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그가 물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메리, 자네 맞나?
메리는 부엌에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그가 재빠르게 손을 뻗었지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볼 수 없었으므로 나에게 닿지 못했다. 누구지? 누구야? 그가 안 보이는 눈으로 보려고 애쓰며 다구쳤다. 부질없고도 애처로운 노력이었다. 대답해. 다시 말해봐. 그가 다급하게 큰 소리로 명령했다. 물을 더 갖다 드릴까요? 제가 반이나 흘렸거든요. 누구야? 뭐야? 누가 말하는 거야? 파일럿은 저를 알고 있고 존과 메리도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요. 겨우 오늘 저녁에야 왔어요. 내가 대답했다. 맙소사, 무슨 망상이 내게 덮친 것인가? 어떤 달콤한 광기가 나를 사로잡은 것인가? 망상도 아니고 광기도 아니에요. 나리의 정신은 매우 강해서 망상에 빠질 수 없고 나리의 몸은 매우 건강해서 광기에 젖을 수 없어요. 말하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목소리밖에 없는 건가? 아, 나는 볼 수가 없어. 하지만 느껴야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멎고 머리가 터져버릴 거야. 당신이 누구든 무엇이든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 그가 손을 뻗어 더듬거렸다. 나는 그의 방황하는 손을 잡아 내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그가 소리쳤다. 바로 그녀의 손가락이야. 작고 가느다란 그녀의 손가락. 그렇다면 그녀의 다른 부분도 있겠지? 그의 강인한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다. 내 팔이 붙잡히고 어깨, 목, 허리. 나는 그의 팔에 안겨 끌려갔다. 죄인인가? 이건 뭐지? 이건 그녀의 몸이야. 이건 그녀의 크기야. 내가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그녀의 목소리죠. 그녀의 전부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마음도 당신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다시 이렇게 당신 곁에 있게 돼서 기뻐요. 제인 에어, 제인 에어. 이것이 그가 말한 전부였다. 친애하는 나의 주인님, 저는 제인 에어예요. 제가 당신을 찾아냈어요. 제가 당신에게 돌아왔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있는 제인이요? 이렇게 만지고 계시잖아요. 꼭 안고 계시잖아요. 시체처럼 차갑지 않고 공기처럼 비어있지도 않잖아요. 살아있는 내 사랑, 이것은 틀림없는 그녀의 팔이고 이건 틀림없는 그녀의 얼굴이야. 하지만 그 모진 고난을 당한 후에 내게 이런 축복이 찾아올 리 없어. 이건 꿈이야. 밤마다 지금처럼 그녀를 다시 가슴에 안고 이렇게 키스하며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꿈.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요. 절대로 안 떠난다고? 환영이 말하는 건가? 하지만 깨어나면 항상 텅 빈 조롱이란 걸 알게 되지. 난 쓸쓸하게 버려졌어. 내 삶은 어둡고 외롭고 희망이 없어. 내 영혼은 목마른데 마실 것을 금지당했고 내 가슴은 굶주렸으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 지금 나의 품에 안긴 부드럽고 아늑한 꿈이여. 너도 전해왔던 너희 자매들처럼 날아가 버리겠지. 하지만 가기 전에 나에게 입을 맞춰줘. 나를 안아주어 제인. 자요, 여기에도. 한때 눈부셨으나 지금은 빛을 잃은 그의 눈에 나는 입술을 눌렀다. 그의 이마에서 머리를 쓸어넘기고 거기에도 입을 맞추었다. 그가 갑자기 깨어나는 듯 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확신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정말 당신이요, 제인? 당신이 내게 돌아온 거요, 그럼? 네. 어느 강바닥에 죽어 누워있는 게 아니고 낯선 사람들 틈에서 수척하게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제 독립한 여자예요. 독립? 그게 무슨 뜻이지, 제인? 마데이라에 사시던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5,000파운드를 제게 남겨주셨어요. 그가 소리쳤다. 아, 이건 현실이군. 진짜야. 절대 꿈이 아니야. 게다가 부드러우면서도 생기와 흥미를 자극하는 목소리는 그녀만의 독특한 목소리야. 이 목소리가 나의 시든 가슴에 기운을 복돋아 주고 있어. 생명을 불어넣고 있어. 뭐라고, 자넷? 당신이 독립한 여자라고? 당신이 부자라는 거야? 상당히 부자예요. 당신이 여기서 같이 살게 해주지 않으시면 바로 옆에 제 집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말동무가 필요하신 저녁에 저희 거실에 와서 앉으셔도 돼요. 하지만 당신이 부자라면 제인, 이제 틀림없이 당신을 돌봐주고 나 같은 눈먼 불구자에게 자신을 희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친구들이 있지 않겠나? 제가 부자일 뿐 아니라 독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희 주인이에요. 내 곁에 있을 건가? 그럼요. 당신이 반대하지만 않으시다면 당신의 이웃, 당신의 간호부, 당신의 가정부가 되어드리겠어요. 당신은 외로워요.
제가 당신의 말동무가 되어 책을 읽어드리고 같이 걷고 같이 앉고 시중을 들어드리고 당신의 눈과 손이 되겠어요. 그렇게 우울한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살아있는 한은 쓸쓸하게 해드리지 않을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심각하고 멍한 표정이었다. 그가 한숨을 지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입술을 반쯤 열었다. 다시 다물었다.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인습을 뛰어넘은 것일까? 세인트 존과 마찬가지로 그도 나의 경솔함을 온당치 못하게 여기는 것일까? 나는 사실 그가 나를 아내로 맞아들이길 원하고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며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인데 말하지는 않았지만 틀림없이 그가 당장 나를 자신의 여자로 요구하리라는 기대가 내 마음을 붕 띄워 놓았었는데 하지만 그 어떤 암시도 없이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자 갑자기 내가 전에 잘못된 착각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보짓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만히 그의 품에서 몸을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더욱 간절하게 나를 꼭 끌어안았다. 아니, 제인, 가면 안 돼, 안 돼. 나는 당신을 만지고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이 곁에 있다는 위안을, 당신의 달콤한 위로를 느꼈어. 이 기쁨을 포기할 수는 없어.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당신을 가져야겠어. 세상이 비웃겠지. 나들은 어리석고 이기적이라고 욕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 내 영혼이 당신을 청하고 있어. 그 청을 들어주겠지. 안 그러면 영혼이 이 몸에 끔찍한 복수를 할 거요.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겠다는 의미와 내가 생각하는 의미는 다를지도 모르겠어. 당신은 어쩌면 내 손과 의자 가까이에서 친절한 간호부처럼 내 시중을 들어주기로 마음먹었을지 몰라. 당신은 자신이 가엾게 여기는 자들을 위해 희생하려는 다정한 마음과 너그러운 영혼을 지닌 사람이니까. 그리고 물론 나는 거기에 만족해야 할 거요. 이제 당신에게 아버지다운 느낌 외에는 다른 감정을 품어서도 안 되겠지. 당신 생각이 그런 거요? 어서 말해봐요. 저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그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의 간호부로만 있어도 만족해요. 하지만 당신이 언제까지나 내 간호부로 있을 수는 없어, 자넷. 당신은 젊어. 언젠가 결혼해야 돼. 전 결혼에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해요, 자넷. 내가 예전과 같은 입장이라면 당신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해 보겠지만 이렇게 눈먼 장애물이 되었으니. 그는 다시금 침울해졌다. 반대로 나는 점점 쾌활해졌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 마지막 말을 통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헤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건 나에게 문제될 게 없었으므로 나는 이제까지의 당혹감에서 가뿐하게 벗어났다. 더 명랑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누군가 당신을 다시 인간으로 바꿔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르지 않아 길고 덥수룩하게 자라난 그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내가 말했다. 당신은 사자나 그 비슷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딘지 모르게 들판으로 쫓겨난 네부카드네잘의 왕과 비슷한 분위기가 풍겨요. 정말 그래요. 머리가 독수리 깃털 같아요. 당신의 손톱이 새 발톱처럼 자라나는지는 아직 못 봤지만요. 이 팔에는 손도 손톱도 없어. 끊어진 그루터기에 불과해. 소름 끼치는 모습이지. 그렇지 않소, 제인? 그가 가슴에서 잘린 팔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보기에 딱해요. 당신의 눈도 보기에 가엾어요. 불에 댄 이마의 흉터도. 무엇보다 심한 건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제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소중히 여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이 팔과 흉터난 얼굴을 보고 혐오스러워할 줄 알았어, 제인.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판단력을 험담하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잠시 절로 와주세요. 불을 좀 더 지피고 난로를 깨끗이 해야겠어요. 불이 잘 타는지 알 수 있으세요? 그렇소. 오른쪽 눈에 빛이 보여 붉으스름한 아지랑이처럼. 촛불도 보이세요? 아주 희미하게 빛을 내는 구름처럼. 제가 보이세요? 보이질 않소. 나의 요정은. 하지만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당신을 만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요. 저녁은 언제 드세요? 저녁은 먹지 않소. 하지만 오늘 밤에는 드셔야 해요. 제가 배고프거든요. 당신도 아마 배고프실 거예요. 잊었을 뿐이죠. 나는 메리를 불러서 방 안 분위기가 좀 더 상쾌해지도록 정리시켰다. 내 식사와 함께 그를 위해서도 편안한 식사를 준비시켰다.
내 마음은 한껏 고조되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 그리고 그 후로도 오랫동안 즐겁고 편하게 이야기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기쁨과 생기를 억누를 필요가 없었고 고생스럽게 조심할 필요도 없었다. 우리의 마음이 맞는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와 함께 있으면 완벽하게 편안했다.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를 위로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는 듯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은 깨달음인가. 그 느낌이 나에게 생기와 빛을 가져왔다. 그의 곁에서 나는 완전하게 살아났고 그는 내 옆에서 완전하게 살아났다. 비록 눈은 멀었지만 그의 얼굴에 미소가 일렁이고 그의 이마에 기쁨이 피어났다. 그의 표정이 부드럽고 따뜻해졌다. 식사 후에 그는 나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그를 찾아냈는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극히 부분적인 대답만을 해주었다.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게다가 그의 심금을 깊이 전율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가슴에 새로운 감정의 샘을 파헤치고 싶지 않았다. 현재 나의 유일한 목표는 그를 쾌활하게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쾌활해졌다. 그렇지만 아직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잠깐이라도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흐르면 그는 불안하게 돌아보며 나를 만지고는 제인 하고 불렀다. 분명히 진짜 사람이지 제인? 확실하지? 확실히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로체스트 씨. 그런데 이 어둡고 âm울한 저녁에 어찌 그래도 갑자기 나의 외로운 난로가에 불쑥 나타날 수 있었지? 나는 하인에게 물잔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당신이 그 물을 주었어. 존의 아내가 대답할 줄 알았는데 당신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어. 메리 대신에 제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이죠. 지금 당신과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마법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캄캄하고 황량하고 암담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느 누가 알 수 있겠소?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기대도 하지 못했어. 밤과 낮이 뒤섞였었어. 불이 꺼지면 추위를 느끼고 먹는 걸 잊으면 배가 고파질 뿐이었어. 게다가 끝없는 슬픔과 때때로 다시 나의 죄인을 보고 싶다는 미칠 것 같은 갈망뿐이었어.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시력을 되찾기보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더 갈구했던 거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나와 같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올 때처럼 홀연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니겠지? 내일이 되면 다시 그녀를 보지 못할 것만 같소. 지금과 같이 심란한 그의 마음 상태에는 평범하고 실제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자 가장 안심시켜 줄 수 있는 방도일 것 같았다. 나는 손끝으로 그의 눈썹을 매만지며 눈썹이 거슬렸으니 전처럼 두껍고 검게 자라게 하는 무언가를 발라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자애로운 영혼이여, 당신이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다시 버리고 어디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게 그 후에는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게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린다면 나에게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여기 어디 주머니 빗이 있나요? 무엇에 쓰려고 그래요, 제인? 이 초라한 검은 갈기를 비켜드리려고요. 가까이서 당신을 살펴보니 무시무시해 보여요. 당신은 저들의 요정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더 브라운이, 이거는 스코틀랜드 전설에서 밤에 몰래 나타난 농가일을 도와준다는 갈색 괴물입니다. 더 브라운이 같아요. 내 모습이 그렇게 지독한가, 제인? 심해요. 전에도 그리 다르지는 않았지만요. 어디에 가 있든지 심술궂은 입버릇은 여전하군. 하지만 저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당신보다 100배는 더 좋은 사람들이죠. 당신이 살면서 생각해 본 적 없을 생각과 견해를 지닌 대단히 세련되고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대체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머리를 움직이시면 머리카락이 뽑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려는 건가요? 누구랑 같이 있었는데, 제인? 오늘 밤에는 알아내지 못하실 거예요. 내일까지 기다리세요. 제 이야기를 반만 하고 남겨두는 것은 그걸 끝내기 위해서라도 아침 식탁에 나타나겠다는 약속과 같은 거예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때는 물 한 잔만 가지고 당신이 난로가에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튀긴 햄은 물론이고 적어도 계란이라도 가져와야겠어요. 요정으로 태어나 인간으로 자란 꼬마 같으니 지난 12달간 내가 맛보지 못했던 기분을 당신이 느끼게 하는군. 사울이 다윗 대신에 당신을 곁에 두었더라면 하프의 도움 없이도 악귀를 쫓아낼 수 있었을 거요. 자, 이제 말끔하게 단정해지셨어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사흘을 여행해 왔더니 피곤해요. 안녕히 주무세요. 한마디만 더, 제인. 당신이 살았던 집에는 여자들만 있었어? 나는 웃으며 방을 빠져나왔고 위층으로 달려 올라가면서도 내내 웃고 있었다. 좋은 생각이 났어. 나는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앞으로 한동안 이걸로 그를 약올려서 우울해할 겨를이 없게 만들어야지.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부터 위층으로 올라와 이 방 저 방으로 돌아다녔다. 메리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마자 그녀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다. 애의 양이 어디 여기 있나? 그녀를 어느 방에 재웠지? 습기는 없었나? 그녀가 일어났나? 가서 필요한 게 있는지 물어봐. 언제 내려올 건지도. 아침 먹을 때쯤이 되었으리라 생각하자 나는 곧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소리 없이 그의 방으로 들어가 그가 나를 알아차리기 전에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 원기왕성한 영혼이 약한 육체에 예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편안해 보였다.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 습관이 된 슬픔의 선들이 그의 강인한 이목구비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그 얼굴의 표정은 다시 켜지기를 기다리는 불 꺼진 램프를 연상시켰다. 게다가 슬프게도 이제 그의 얼굴에 생기의 광채를 지필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의지하고 있었다. 나는 명랑하고 태평하게 행동할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강하던 남자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니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려왔다. 그래도 최대한 쾌활하게 말을 걸었다. 맑고 화창한 아침이에요. 비가 그친 뒤에 부드러운 햇살이 빛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산책하기로 해요. 내가 그 빛을 깨워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 당신이 정말 여기에 있군. 나의 종달새 이리 와요. 가버리지 않았군. 사라지지 않은 거지. 1시간 전에 나무 위 높은 곳에서 노래하는 당신 친구의 소리를 들었어. 하지만 떠오르는 태양이 나에게 빛이 되지 않듯이 그 노래도 나에게 음악이 아니었어. 내 귀에는 이 땅의 모든 멜로디가 나의 제인의 혀에 모여 있어. 그게 말 못하는 것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내가 느낄 수 있는 햇살은 오직 당신이 있는 곳에 있어. 나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이 고백의 말을 듣고 나니 눈에서 눈물이 솟구쳤다. 마치 횃대에 사슬로 묶여 참새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는 독수리의 왕과 같았다. 하지만 나는 나약하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짭짤한 물방울을 닦아내고 부지런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전 시간은 주로 야외에서 보냈다. 나는 비에 젖은 야생의 숲에서 상쾌한 들판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 들판이 얼마나 눈부신 초록빛인지, 꽃과 산 울타리들이 얼마나 상큼해 보이는지, 하늘이 얼마나 놀라운 파란색인지 전부 설명해 주었다.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아득한 곳에 앉을 자리를 찾아주었다. 마른 나무의 그루터기였다. 그가 거기에 앉아 나를 무릎에 앉혔을 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떨어져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을 때 더 행복한데 내가 왜 그걸 거절하겠는가? 파일럿이 우리 옆에 누웠다. 모든 게 조용했다. 그가 두 팔로 나를 끌어안고 있다가 불쑥 입을 열었다. 매정하고 매정한 도망자여, 제인. 당신이 손필드에서 도망친 것을 알았을 때, 어디서도 당신을 찾을 수 없었을 때, 그리고 당신의 방을 뒤지다가 당신이 돈이나 그 대용으로 쓸만한 것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심정이 어떠했는지 알아? 내가 준 진주 목걸이는 손도 안 대고 작은 상자에 고스란히 남겨두었더군. 당신의 트렁크도 신혼여행을 위해 준비한 그대로 끈에 묶여 잠겨 있었어. 돈 한 푼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내 사랑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나에게 물었어. 그녀가 어떻게 지냈을까? 이제 나에게 말해 주시오. 이처럼 계속해서 재촉을 받자 나는 작년에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굶주린 채 방황했던 사흘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해봤자 그에게 쓸데없는 고통만 안겨줄 것이기에 상당히 걸러서 말했다. 조금밖에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의 충실한 가슴은 내가 바라는 이상으로 깊이 찢어졌다. 그는 내가 그렇게 살아나갈 방편도 없이 떠나면 안 되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나의 의도를 그에게 알렸어야 했다고, 그에게 고백했어야 했다고. 그러면 절대로 애인이 되어달라고 억지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절망적인 심정이라서 난폭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고 다정해서 폭군처럼 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넓은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내 던져지는 나를 보느니 차라리 한 번의 키스조차 보답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가 자기에게 말한 것보다 훨씬 더한 고통을 견뎠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제가 어떤 고생을 했든 아주 잠깐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그 다음에 내가 어쩌다 무어하우스로 들어가 살게 되었으며 어떻게 교사 일을 얻게 되었는지 등등의 설명을 계속해 나갔다. 유산 상속과 친척을 찾게 된 내용이 뒤를 이었다. 당연히 이야기 중간중간에 세인트 존 리버스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내 얘기가 끝나자 그는 곧 그 이름을 입에 올렸다. 그러면 이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은 당신 사촌이요? 네.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를 좋아했어?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죠. 좋은 사람? 그 말은 그가 존경스럽고 품행이 바른 50살의 남자라는 뜻인가? 아니라면 무슨 뜻이지? 세인트 존은 이제 겨우 29이에요. 프랑스인들의 표현대로 아직 젊군. 키 작고 무기력하고 못생겼나? 용감하고 미덕이 뛰어나다기보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착한 사람이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예요. 위대하고 숭고한 행동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의 두뇌는 아마 좀 멍청하겠지. 마음씨는 착하지만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이없어지는 그런 사람이겠지. 말이 많지는 않아요. 늘 핵심만 말하죠. 그의 두뇌는 최고 수준이에요. 다정하진 않지만 기운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능한 남자라는 거요? 대단히 유능해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세인트 존은 교양 있고 깊이 있는 학자예요. 그의 태도가 당신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다로운 목사티가 나나? 그의 태도에 관해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제 취향이 그다지 나쁜 게 아니라면 꽤 괜찮다고 말해야 할 거예요. 세련되고 침착하고 신사답거든요. 그의 외모는? 당신이 그 외모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잊어버렸어. 흰 목도리를 숨 막힐 듯이 졸라매고 밑창 두꺼운 편상화를 신고 허세 부리는 풋내기 목사쯤 되겠지. 응? 세인트 존은 말소하게 차려입어요. 미남이고요. 키가 크고 푸른 눈에 금발이고 얼굴 선은 그리스인 같아요. 비름먹을 놈. 그를 좋아했나 제인? 네, 로체스트씨 그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건 좀 전에도 물어보셨잖아요. 물론 나는 그의 심리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질투가 그를 휘어잡고 있었다. 질투의 화신이 그를 찔러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유익한 것이었다. 그를 갉아먹는 우울증의 동리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테니. 그래서 나는 이 질투의 뱀을 얼른 달래주지 않았다. 내 무릎에 더 오래 앉아있고 싶지 않겠지 제 애양? 이건 다소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왜요 로체스트씨? 당신이 방금 그린 그림은 상당히 극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있어. 당신은 매우 아리따고 우아한 아폴론을 묘사했어. 키 크고 금발에 푸른 눈, 그리스인 같은 얼굴선이 당신의 상상에 떠올라 있겠지. 그런데 당신의 눈은 불카누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불과 대장장의 신입니다. 불카누스를 보고 있지 않소. 거무튀튀하고 어깨 넓은 대장장이, 게다가 눈까지 먼 불구자.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당신은 불카누스와 비슷하세요. 자, 그만 가보시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갈로 속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전보다 더 단단히 나를 붙잡고 놔두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한두 가지 질문에 답해 주기를 바라겠소. 그가 말을 멈췄다. 어떤 질문인가요, 로체스트씨? 그 후에 준엄한 추궁이 이어졌다. 세인트 존은 당신이 사촌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당신을 모턴의 교사로 삼았나? 네. 그를 자주 만났소? 그가 가끔 학교로 찾아왔소? 매일 왔어요. 그가 당신의 계획에 찬동하던가 제인?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세운 계획들도 영리했을 거야. 찬성하더군요. 네. 그가 당신에게서 예상치 못한 장점들을 많이 발견했나? 당신의 소양은 평범하지 않거든. 그건 모르겠어요. 학교 옆 작은 오두막에 살았다면서 그가 거기로 당신을 만나러 온 적이 있나? 가끔이요. 저녁에는 한두 번. 침묵. 사촌이란 걸 알게 된 후에 그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더 살았지? 5개월이요. 리버스가 집안 여자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았나? 네, 안쪽 거실은 그의 서재이자 우리의 서재였어요. 그는 창가에 앉고 우리는 탁자에 앉았죠. 그가 공부를 많이 했나? 아주 많이 했어요. 무슨 공부? 힌두스탄어요. 그동안에 당신은 뭘 했어?
처음에는 독일어를 배웠어요. 그 사람이 가르쳤나? 그는 독일어를 몰라요. 그럼 그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쳤나? 힌두스탄어를 조금. 리버스가 당신에게 힌두스탄어를 가르쳤다고? 네. 자기 누이들한테도? 아니요. 당신한테만? 저한테만. 당신이 가르쳐 달라고 했나? 아니요. 그가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 네. 두 번째 침묵. 그가 왜 그걸 가르쳐 주려 한 거요? 힌두스탄어가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저를 인도로 데려갈 생각이었거든요. 아, 이제야 핵심이 나오는군. 그자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했나? 저에게 청혼했어요. 거짓말. 나를 화나게 하려고 뻔뻔하게 날 쪼여낸 말이야.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그는 몇 번이나 청혼을 했고 당신만큼이나 강경하게 자기 주장을 고집했어요. 애의양, 다시 말하지만 이만 가보시오.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해야 하는 거요? 내가 떠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끈덕지게 내 무릎에 앉아 있는 거요? 여기가 편하니까요. 아니, 제인, 당신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게 편할 리 없어. 당신의 마음은 그 사촌,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에게 가 있잖소. 아,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조그만 제인이 온전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내 곁을 떠났을 때조차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것은 쓰디쓴 고통 가운데 한 방울의 달콤한 꿀이었어. 우리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고 내가 우리의 이별을 통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많았지만 내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하지만 애통하게 부르짖어 봤자 쓸데없는 짓이지. 제인, 나를 떠나시오. 가서 리버스와 결혼하시오. 그러면 저를 뿌리치세요. 밀어내세요. 제가 자진해서 떠나지는 않을 거니까요. 제인, 당신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 그 목소리는 여전히 희망을 되살리고 있어. 너무나 진실하게 들려. 그 목소리를 들으면 1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야. 당신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겼다는 걸 잊어버리게 돼. 하지만 난 바보가 아니오. 가시오. 제가 어디로 가야 하죠? 당신의 길을 가야지. 당신의 선택한 남편과 함께.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알잖소. 그 세인트 존 리버스. 그는 내 남편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는 로자몬드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해요. 그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이죠. 그건 당신의 사랑과 다르고요. 그는 오로지 내가 선교사의 아내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와 결혼하려 했던 거예요. 그녀는 그 역할을 맡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선량하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엄격해요. 나에게는 빙산처럼 차갑죠. 그는 당신 같지 않아요. 그의 곁에서, 그의 근처에서 그와 같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는 나에게 너그럽지 않아요. 각별한 애정도 없어요. 나를 매력적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젊음조차 매력이 되지 못해요. 다만 나에게는 몇 가지 유용한 정신적인 장점을 알아줄 뿐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당신 곁을 떠나 그에게 가야 하나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며 내가 사랑하는 눈먼 주인에게 본능적으로 바짝 달라붙었다. 그가 미소 지었다. 뭐라고 제인? 그게 사실이요? 당신과 리버스 사이가 정말 그런 것이었소? 그렇다니까요. 아, 절대로 질투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의 슬픔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도록 약간 놀려드리려 했던 거예요. 슬픔보다 분노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이 제 사랑을 원하신다면,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실 수만 있다면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드실 거예요. 제 마음은 모두 당신 것이에요. 당신의 소유예요. 운명이 저의 육신을 당신 곁에서 영원히 떼어놓는다 해도 마음만은 당신과 함께 있을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입을 맞출 때 또다시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그의 표정을 어둡게 했다. 불타버린 내 눈, 불구가 된 내 몸. 그가 통탄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를 어루만졌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를 대신하여 그걸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감히 그러지 못했다. 그가 잠깐 옆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감겨진 눈꺼풀 아래로부터 스며 나와 남자다운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나는 보았다. 내 가슴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손필드 과수원의 벼락맞은 치렵수 고목보다 나을 게 없어. 썩은 자네가 무슨 권리로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인동 등굴에게 그 신선함으로 썩어 문드러진 곳을 가려달라고 명할 수 있겠소?
당신은 썩은 자네가 아니에요. 벼락 맞은 고목이 아니에요. 당신은 싱싱하고 생기 넘쳐요. 당신이 부탁하거나 말거나 당신의 뿌리 주위에는 초목이 자라날 거예요. 당신이 제공하는 풍성한 그늘을 즐거워할 테니까요. 그것들은 자라면서 당신 쪽으로 기울어져 당신의 몸을 휘감고 올라갈 거예요. 당신의 힘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다시 그가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위로가 된 것이다. 친구가 되자는 말인가, 제인? 그가 물었다. 네, 친구요. 나는 다소 망설이며 대답했다. 나로서는 친구 이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달리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가 나를 도와주었다. 아, 제인. 하지만 나는 아내를 원하고 있어. 그러세요? 그렇소. 처음 듣는 말인가? 그럼요.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반갑지 않은 말인가?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당신이 누굴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이 대신 선택해 주시오, 제인. 나는 당신의 결정에 따르겠어. 그러면 선택하세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그녀를. 적어도 나는 선택하겠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녀를. 제인, 나와 결혼해 주겠어? 좋아요. 당신 손으로 이끌어줘야 할 가엾은 장님인데. 좋아요. 당신보다 20살이나 많고 당신이 시중 들어 주어야 하는 불구자인데. 좋아요. 진심이요, 제인? 지극히 진심이에요. 아, 내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고 보상하시기를. 로체스트시, 제가 평생에 착한 일을 한 적이 있다면, 제가 착한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제가 진정으로 흠없이 기도한 적이 있다면, 제가 올바른 소망을 바란 적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보상을 받은 거예요.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은 저에게 지상 최고의 행복이에요. 당신이 희생을 기뻐하기 때문이지. 희생이요? 제가 뭘 희생하는데요? 굶주린 뒤에 음식을 얻고 기대감 뒤에 만족을 얻었을 뿐이에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이 팔로 안을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맞출 수 있고, 제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 것이 희생인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저는 기쁘게 희생하겠어요. 나의 불완전함을 견뎌야 하여, 제인. 나의 결함을 너그러이 봐주어야 하여. 그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베푸는 입장이나 보호자 역할만을 고집하여 도도하게 독립을 지키고 있을 때보다 제가 진실로 당신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지금, 저는 당신을 더 사랑해요. 이제까지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누가 이끌어 주는 것을 싫어해서 이제부터는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 하인에게는 내 손을 맡기고 싶지 않았지만 제인의 작은 손가락에 잡히는 것은 기분이 좋아. 끊임없이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것보다 철저히 혼자 있는 편이 좋았으나 제인의 부드러운 시중은 영원한 기쁨일 거요. 제인은 내게 잘 맞아. 나도 그녀에게 잘 맞을까? 제 천성의 가장 세밀한 기질까지 맞아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기다릴 필요 없군. 당장 결혼해야겠어. 그가 열렬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예전의 그 성급한 성질이 살아나고 있었다. 우리는 지체 없이 한 몸이 되어야 해. 제인, 허가증만 얻으면 돼.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요. 로체스트시, 이제 보니 해가 벌써 정오를 훨씬 지났고 파일럿은 배를 채우러 집으로 가버렸어요. 시계 좀 보여주세요. 앞으로는 당신 허리춤에 차고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오. 자넷, 내게는 소용없으니까. 4시가 다 됐어요. 시장하지 않으세요? 오늘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 결혼하는 거요, 제인. 이제 좋은 옷과 보석 같은 건 상관없어. 죄다 눈꽃만큼의 가치도 없어. 햇빛에 빗방울이 모두 말라버렸어요. 바람이 잔잔해요. 날이 꽤 더워요. 제인, 지금 이 크라바트 아래 나의 청동색 목에 당신의 작은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다는 걸 아나? 나의 유일한 보물을 잃은 날로부터 그것을 걸고 다녔다오. 그녀의 기념품으로. 숲길로 해서 집으로 가요. 제일 그늘져 있을 거예요. 그는 내 말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말을 이어나갔다. 제인, 당신은 아마 나를 신앙 없는 불경스러운 놈으로 생각할 거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이 땅의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벅차오르고 있어. 그분은 인간처럼 보지 않으시고 훨씬 명확하게 바라보셔. 인간이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현명하게 심판하셔. 나는 잘못을 저질렀어. 나의 순결한 꽃을 더럽히고 그 순수함에 죄를 불어넣으려 했어. 전능한 신이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아 가셨지. 나는 고집스러운 반항심으로 하늘의 섭리를 저주했어. 천명에 따르는 대신 거기에 반항했어. 신의 정의가 당연한 과정을 밟았지. 재앙이 줄줄이 이어진 거요.
나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지 않을 수 없었소. 그분의 징벌은 엄중해. 영원히 나를 초라하게 하는 벌이 엄습했소. 내가 내 힘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은 알 거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남의 손에 의지하듯이 내가 남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지금은 그게 다 소용이 없어졌어. 최근에야 제인, 겨우 최근에야 나는 내 운명에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인정하기 시작했어. 후회하고 회개하고 나의 조물주와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때때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주 짧지만 아주 진실하게. 며칠 전의 일이요. 아니, 그게 언제였는지 확실치 않아. 나흘 전의 일이었어. 어느 월요일 밤에 이상한 기분이 밀려들더군. 미칠 듯한 기분이 비탄으로 변하고 화난 기분이 슬픔으로 바뀌었어. 어디에서도 당신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나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날 밤 늦게 아마 11시에서 12시 사이였을 거요. 내 쓸쓸한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면 이 세상에서 당장 나를 거두어 가시고 죄인과 다시 만날 희망이 있는 저 세상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나는 내 방에 열린 창가에 앉아 있었어. 따스한 밤 공기가 마음을 달래주더군. 별들은 볼 수 없었지만 흐릿하게 빛나는 아지랑이 같은 것으로 달이 떠 있는 것을 알았어. 나는 그대를 갈망했어. 자넷. 나의 온몸과 영혼이 그대를 갈망했어. 고통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만하면 내가 충분히 오래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지 않았는지, 이제 곧 다시 한번 행복과 평화를 맛볼 수는 없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았어.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내가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고 인정했어.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애원했어. 내 가슴에 있는 소망의 알파와 오메가가 나도 모르게 죄인, 죄인, 죄인 하는 소리로 내 입에서 터져 나왔어. 큰 소리로 그렇게 부르셨나요? 그랬어, 죄인. 누가 들었으면 나를 미치광이로 여겼을 거요. 그 정도로 광적으로 소리쳤어. 그게 지난 월요일 밤이었군요. 자정 무렵의 언제쯤이라고 하셨죠? 그래요. 하지만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 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당신은 나를 미신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내 피 속에 어느 정도 그런 요소가 항상 흐르고는 있었지. 그렇더라도 이건 사실이요. 적어도 내가 이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던 것만큼은 사실이요. 내가 죄인, 죄인, 죄인 하고 외쳤을 때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어. 갈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그 목소리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누구 목소리였는지는 알아.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람길에 속삭이듯이 어디 계세요? 하는 말이 들려왔어.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과 영상을 열어놨는지 말해보겠어. 하지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 표현하기는 어려워. 보다시피 펀디는 울창한 숲에 묻혀 있어서 소리가 분명하게 퍼지지 않고 금세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계세요? 하는 말은 산속에서 난 것 같았어. 산울림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들렸으니까. 그 순간 더 차분하고 상쾌한 바람이 내 이마에 와 닿는 듯 했어. 어딘가 황량하고 쓸쓸한 풍경에서 죄인과 내가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틀림없이 우리의 영혼이 만났으리라 믿소. 그 시간에 당신은 분명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겠지? 죄인. 어쩌면 당신의 영혼이 나를 위로하려고 육신에서 나와 방황했는지도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였거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것은 당신의 목소리였어. 독자여, 내가 그 신비로운 부름소리를 들었던 것도 월요일 밤이었다. 자정 무렵이었다. 그 말은 내가 대답했던 바로 그 말이었다. 나는 로체스터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입 밖에 내거나 서로 논의하기에는 너무나 경이롭고 불가해한 우연의 일치였다. 내가 무슨 말이든 했다면 필연적으로 듣는 이의 마음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고뇌로 인해 자칫하면 우울해지기 십상인 그의 마음에 초자연적인 현상의 어두운 색조를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만 간직하기로 했다. 나의 주인이 계속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어젯밤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 앞에 나타났을 때도 그저 목소리와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요. 한밤의 속삭임과 산의 메아리가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당신도 잠잠해지고 소멸에 없어질 줄로 알았던 거요. 이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오.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해. 그는 나를 무릎에서 내려놓고 일어나 경건하게 모자를 벗고 보이지 않는 눈을 땅으로 향하고
묵도를 들이며 서 있었다. 기도의 마지막 말만 들을 수 있었다. 심판의 한가운데서 자비를 기억하신 나의 조물주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순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나의 구세주에게 겸허히 청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인도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사랑스러운 손을 잡아 내 입술에 잠깐 대고 나서 내 어깨에 둘렀다. 그보다 한참 키가 작은 내가 그의 버팀목이자 안내자가 되었다. 우리는 숲으로 들어가 집으로 향했다.